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마음멘토 이송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께 저에 대한 이렇게 소개를 좀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멘토 이송이 왜 이제 가스라이팅 그리고 뭐 나르시스트와 관련된 이제 영상들을 좀 올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그 어떤 전문가로서의 이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의 좀 커리어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커리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당사자는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면 치료의 반은 끝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어떤 분들이 좀 보게 되시느냐, 결국은 내가 곁에서 봤는데 내 친구가 가까운 또 내 어떤 뭐 이렇게 직장 동료가 그다음 내 가족이 이걸 보니까 가스라이팅 아무래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도움을 좀 주고 싶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객관적인 좀 정보를 좀 제공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여름에 요즘에 이렇게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저대로 이렇게 저에 대한 좀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리고 또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단은 좀 그 커리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의 그 전문 자격증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 중에서 저는 정확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고 예전에는 사실은 저 때는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보건이라는 말이 너무 좀 의료적이다라고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도 좀 바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요 전문의는 아니고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예요. 네. 자, 그러면 그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그럼 어떻게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상담하시는 우리 전문 인력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뭐 이렇게 상담심리사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뭐 상담심리학과, 그다음에 뭐 미술치료, 연극치료, 모래놀이 치료, 뭐 인지행동, 뭐 임상심리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게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반대인 게 뭐 어느 하나만 최고의 자격증이고 그것만 가야 된다. 그건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계속 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너무 아무나 이렇게 그거를 뭐 상담센터를 운영하면 되냐. 근데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치료적인 매개가 많아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관을 존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데요.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학부에서 졸업을 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고 사회복지는요 크게 임상, 행정, 정책이 있어요. 사회복지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여러분, 사회복지에 걸쳐 있지 않은 건 없어요. 그래서 임상, 행정, 정책이라면 그중에서 그 정책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그 4대 보험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제 그냥 직군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어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의 것들도 사회복지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진로들을 가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은요. 뭐 두 번째는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뭐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거나 뭐 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시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일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임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실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실천. 실천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봅니다. 클라이언트는요, 우리가 이야기한 내담자, 뭐, 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클라이언트를 이제 만나는데, 그 이제 분야가 어떻게 되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아동 복지, 뭐 청소년 복지, 그다음에 뭐 노인 복지,
그래서 뭐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뭐 아동 뭐 복지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 돈을 받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받죠. 그래서 사회복지 하면 이제 이렇게 떠올리시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정신보건을 전공했습니다. 예. 정신보건은 뭐냐면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뭐 어떤 상담이라든지 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조울증, 우울증, 그다음에 뭐 외상 스트레스 장애 뭐 등등등 어떤 정신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정신보건인데 제가 석사와 이제 박사를 어떤 걸 또 하고 있냐면 정신보건 중에서도요. 트라우마, 그다음에 정신재활 이쪽을 좀 더 특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요.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어디에서 의뢰돼요? 뭐 저는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좀 빼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면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유래가 되죠. 그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요. 남편이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보석을 이제 자기가 갈취하기 위해서 여주인공의 어떤 이제 그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너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틀려. 너 정신질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신을 자꾸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혼란감을 막 경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스등 좀 가스라이팅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 가스등 영화의 뒷부분이 저는 계속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브라이언 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브라이언 경이가 구출을 해 줍니다. "당신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명백한 이제 근거가 있고 당신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보도록 도움을 줘서 결국은 이제 남자 가해자로부터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 그 다양한 관점이 중요해요. 다양한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의 첫 번째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권력 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봤었을 때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요. 근데 그걸 잘 봐야 돼요. 하이어러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남성이 보통은 이제 그 권위 뭐 가부장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건 누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의사소통 발언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고요. 이제 그 관점이라고 했는데 미시적인 거, 그러니까 개인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제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중시적인 거, 중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 가해자와의 관계를 좀 더 역동적으로 봐야 되고요. 중시적인 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을 절대 안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제 브라이언 경위 얘기를 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고요. 그 연결을 좀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 그냥 개인 내적 심리 치료만 가지고 가스라이팅 벗어나는 건 정말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총 집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해맑음 센터 보면 예를 들자면 교육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자꾸 연결을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다 개인마다 다르세요. 모두 다 교육을 받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스라이팅 제가 말했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자원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내담자분들은 정말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중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뭐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환경이었다면 더 멀리서는요.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채 3 년을 지내셨어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친구가 "너 안 된다. 너" 정말, 정말 아끼는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야. "안 된다. 너 빨리 상담 가라." 그래서 이제 저랑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모르시죠. 근데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만 아는 데까지 딱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두가 처벌을 하느냐는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이분이 치료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직장 내 괴롭힘에 뭐 성폭행, 뭐 또는 뭐 학교에서의 이제 학교 폭력,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거시적인 관점, 결국은 이제 법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요,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다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내면에 생겨서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근데요, 법적인 것들을 함께 하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홀딩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탁 잡고 "괜찮다. 간다. 믿어줄게. 괜찮아." 하고 뒤에서 좀 같이 해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중시적인 개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하고 제가 연결을 다 하거나,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단톡방을 팠어요. 단톡방을 파서 변호사님 들어가 있고요. 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우리 이제 피해자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한 분, 그다음 우리 내담자분,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가서 철저하게 거기에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엄청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거든요. 이분이 어떤 거기로 그 치유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미시, 중시, 거시적인 개입까지 있지 않으면 이분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네, 그래도 15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요걸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제 어떤 왜 이걸 그러면은 잘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정신보건을 전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때 사회복지사 1 급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1 급을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1 급을 가지고 이제 수련이라는 것을 해요. 레지던트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수련을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럼 이제 대학병원에서 어떤 분들을 주로 봐요? 대학병원에서 만나는 이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첫 입원이세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2 번, 3 번이신 분도 종종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외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 시도, 자해 시도를 하거나, 또는 증상이 안 잡히거나 적응이 너무나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적응의 힘듦을 경험하시는 것이 좀 어쨌든 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학병원으로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학병원에서 이제 왔었을 때 이제 제가 주로 했었던 역할은 뭐냐면,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입원하게 되셨어요?"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쭉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원에 대한 것도 듣지만, 두 번째는요, "당신은 어떻게 처음에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 질문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첫 단추가 있거든요. 삶에 대해서 여쭈어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고 누군가에 의해서 길러졌고, 학교는 어떻게, 생활은 어땠으며, 대학 생활은 어땠고, 또는 뭐 사회생활은 어땠고, 직장 생활은 어땠었는데 어떠한 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오시게 됐는지에 대한 삶을 듣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요, 가족과 환경과 개인 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듣다 보면 딱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였구나. 이때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드렸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었을 텐데 여기였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처 기술,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술, 그다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내가 과거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심리 상담, 요런 것들을 이제 막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대학 이제 그래서 이제 퇴원을 이제 지원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어쨌든 간 수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이제 프로세스를 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하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게 어떤 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뭐 어떤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약물 치료도 다니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됐어. 적응이 또 어려워요. 막 자살 시도 자해 시도하고 계속 적응이 안 되면 입원을 하세요. 이 증상도 잘 안 잡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퇴원해서 또 잘 지내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면 아급성기 병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대학병원은 첫 입원이잖아요. 되게 비싸요. 입원했을 때 퇴원하는 비용도 비싸고, 뭐 보름 입원해도 막 이제 300만 원이 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전문 병원은 정신건강만 다루는 전문 병원이에요. 대학병원은 정신과가 있는 거잖아요. 여긴 정신건강 전문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전문 병원에서는
제가요 일부러 말소리 1.5 배속으로 하고 있어요. 요즘 다 바쁜 세상이잖아요. 굳이 빨리 돌리지 않아도 빨리빨리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 전문 병원에서는요. 어떤 것을 이제 하냐면 더 특화한 어떤 이제 그 집중적인 어떤 상담들을 좀 더 합니다. 그래서 뭐 집단 상담도 하고요. 개인 상담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예를 들자면 알코올이면 알코올, 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조울증이면 조울증, 어떤 증상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다음에 관리하는지, 다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인텐시브하게 이제 특화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했었던 역할들은 "내가 아파. 나 되게 힘들어서 입원까지 했어." 근데 더 힘들지 않으실 수 있도록 스트레스 대처 기술, 대인 관계 기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삶에 대해서 삶을 다루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만성병원으로 가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또 치료가 안 돼요. 계속 재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 너무나 이제 안타깝게도 사회 적응이 안 되고, 뭐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어디서 지내갈 데가 또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만성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거의 1년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입원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요양원으로 이제 가는 요 이제 치료 세팅이거든요, 전체 세팅이.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었냐? 대학병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련을 했고요. 정신건강 전문 병원에서 5 년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잘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오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정신재활시설에서요. 이 정신재활시설에서 제가 시설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이 정신재활시설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요. 만성병원, 요양원까지. 여기까지 갔을 때는 굉장한 많은 것들이 이제 끊어져 있거든요. 가족과의 관계 단절됐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다음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해 있다 보니까 사회에 적응하는 거 힘들죠. 의사소통 안 되죠. 많은 복합적인 너무나 어려움이나 취약성을 갖고 계세요. 그럴 때요. 저는 뭐를 했냐면 주거 시설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주거 시설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성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만성으로 가서 영원히 있어야 하는 걸 정신 장애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조울병, 조현병, 뭐 우울증, 뭐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등등 이런 어떤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평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잘 재활해서 복귀,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시설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대학병원 마치자마자 여길 갔어요. 예.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좀 전공했던 배경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사회 구조적인 방법에서 어떤 이제 변화를 이끌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까지 이제 생각했었을 때. 그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개인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잘 구성했었을 때에 이분들이 더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쉬울 수 있겠다. 우리 이제 당사자분들, 내담자분들이 고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또 잘하냐면, 여러분, 끝은 없어요. 저는요. 여기까지 가서 '삶이 끝이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고 하신 분들을 만났었잖아요. 근데 제가요.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어렸거든요. 근데 결혼도 시켰고요. 예. 결혼하신 분도 있었고요. 저보고 이제 막 친정엄마라고. 예. 그분 연세가 이제 거의 뭐 네 40 후반이셨는데 저한테 이제 막 제가 이제 혼수도 준비하고 막 결혼 준비도 막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 집 이제 막 상견례할 때도 막 제가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래서 잘 사세요. 결혼도 하셨고요. 직장도 다시 새롭게 가지셨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 막 그리고 내 집도 마련하셔서 내 집도 다 장만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인생의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락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나락이 아니에요. 재활해서 잘 지내고 적응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만 포기 안 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포기한 거, 그거는 진짜 약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감히. 왜냐하면 이런 관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당신 혼자서 내담자분, 당신 혼자서 바뀌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환경에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나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안 좋아져요. 고렇게 이제 다각도의 측면에서 저는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근무를 했었던 게 이제 브릿지라고 좀 표현을 지었는데, 중간 다리죠, 중간 다리. 그러니까
치료와 재활의 중간 다리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힘들 때 병원에 입원하기 그 전 단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가슴 답답하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 괴로워서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것만 좀 잘 치유되고 회복이 돼도 바로 일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여기까지 갔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 걸리고 여기서도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일찍 만나면 확실히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또 제가 제주 지역에 있다 보니까 2014 년도에 이제 또 가슴 아픈 어떤 참사가 있었고 16 년부터 이제 세월호 피해자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만나면서 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치료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잘합니다. 왜 잘한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저는 사실은 제가 믿는 거는 저희 내담자분들밖에 없어요. 예. 저희 피해자분들이 그래도 정말 이렇게 이렇게 감사하게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그래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잘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개인 내적 심리 치료를 제가 되게 강화했죠. 그러니까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 전문 병원까지 했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제가 잘했냐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잘하는 고거에 특화를 했었고요. 세월호 피해 상담소 이제 5 년간 운영하고 금연지원센터 세팅하고 금연지원센터도 이제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죠, 니코틴. 그래서 상담, 네 동기 강화 상담을 하고 세월호 피해 상담소에 있으면서 EMDR이라든지 뭐 MBSR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 노출 치료라든지 기타 등등등등등등 뭐 이제 다양한 어떤 트라우마 그다음에 중독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더 미시적으로 아주 심리 치료죠. 그때부터는 심리 치료에 접근해서 치료적으로 이제 나아지게끔 하는 것들을 이때 제일 많이 활발하게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납병원을 제가 좀 세팅을 또 했었거든요. 뭐냐면 이 아급성기 병원에 있을 때 입원 중간 단계 납병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렇게 정신건강 전문 병원에 입원했을 때 퇴원하고 나서 다시 또 돌아오시니까 이게 이제 납병원이라는 건 낮에만 입원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엔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반이죠. 그러니까 병원은 24 시간 있잖아요. 여기는 6 시간 있어요. 그러면서 적응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여기서 이제 적응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연마해 나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이런 것들도 되게 잘해요. 적응력을 높이는 거. 예.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팅을 또 계속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가 또 근무를 이렇게 하게 됐죠. 이게 좀 아무래도 커리어가 이제 좀 빵빵하게 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제가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었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제 어떤 커리어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나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힘들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방 방법들을 제가 좀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빠지지 않게끔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제가 말씀드렸던 가스라이팅은요. 본인은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각도의 거기다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각도의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의 지원이 없으면은 그건 안 된다. 단순하게 막 정말 토크 테라피라고 하거든요. 토크. 심리 치료만 가지고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저만의 이제 특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게 이제 저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거쳐서 저는 이제 해맑음을 왔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제가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환경과의 상호작용. 근데 이것만 또 다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만이 또 다 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저처럼 하느냐 그렇게는 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정신건강 사회복지 중에서도 또 나누고 또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전 또 온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만 또 보면 안 되고 심리 치료도 같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3 년간 치료를 했다고. 그래서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이거 가스라이팅이야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알게 됐을 때 되게 어떤 어택이 와요, 공격이. 너무 괴롭거든요. 트라우마 상처로부터.
때부터 그거 치료를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 치료까지 좀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살짝 힘이 올라오세요. 고때 이제 중시적, 거시적 개입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그분의 정말 이렇게 진정한 어떤 적응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가스라이팅으로 올리다가 요즘에 최근에 나르시시스트로 왜 올렸냐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유튜브 뭐 검색하거나 찾아보실 때는 가스라이팅으로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것도 같고 내가 이상한가?' 막 혼란스럽거든요. 그럴 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가 그 상대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말해도 솔직히 안 될 거예요. 전문가가 얘기해야 그것도 듣거든요. 그래서 뭐 제 영상도 좋고 뭐 요즘에 또 영상들 워낙에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여주면서 "제발 한 번만 좀 가 봐라." 라고까지만 해 주셔도 사람 살리는 일이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은 또 그걸로 이제 준비를 할 건데 그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개인이 아셔서 오는 분들은 이제 정말 치료가 1/3 이상은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정말 그다음은 뭐 하면 돼요. 좋아져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오셨을 때는 진짜 그걸 알아가는 여정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상담사들 제가 또 이제 교육도 하고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지도 감독을 해요. 근데 이제 상담사들 중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가족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예를 들면 돌아가셨는데 가족 이제 사연이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계속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주고 이제 빈몸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는 빨리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중시적, 거시적 개입, 정책적 개입, 뭐 변호사 이게 안 통해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안 될 거다.' 안정화 무조건 안정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 객관적이 필요한데 논리 객관 그냥 올라오냐? 그렇지 않다. 정서적 안정 먼저 가야 되고 그 시간이 계속 좀 길 거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안타까운 거 안다? 그거는 상담사의 속도다. 그분의 걸음을 같이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는 그 걸음을요 항상 함께 같이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항상 꾸준하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소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